딸이 내 잔에 약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잔은 사위에게 건너갔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우, 올해 71살입니다. 38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5년 전 정년 퇴직했습니다. 교단에서 아이들의 순수한 거짓말부터 교묘한 속임수까지 수백, 수천 가지의 표정과 눈빛을 분석해왔습니다. 덕분에 저는 인간의 가장 미세한 불안까지도 읽어내는 직업병을 얻었습니다. 평생 교단에서 아이들의 거짓말을 가려왔던 제 눈에 그날 밤 딸의 표정은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살아왔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딸 민지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 반찬을 챙겨주고 손자 준호가 할아버지 하며 달려와 안길 때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민지는 제게 남은 유일한 삶의 이유이자 기쁨이었습니다. 민지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10년 전 결혼했지만 전 남편의 도박과 폭력으로 5년 전 이혼했습니다. 준호가 겨우 3살 때였습니다. 민지는 그 충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 딸의 뒷모습은 언제나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 딸이 2년 전 강민수를 만났습니다. 사업가라는 그 남자는 민지에게 헌신적으로 잘해줬고 준호에게도 친절했습니다. 처음엔 그가 민지의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 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밝고 단단하던 빛이 사라지고 마치 썩어가는 사과처럼 속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만나는 횟수가 줄었고 전화 통화도 짧아졌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돈 이야기를 꺼내거나 제 건강과 재산 상태를 지나치게 상세히 물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억지로 꾸민 듯한 활기찬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 오세요. 오랜만에 근사하게 식사해요. 그래, 준호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준호는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오늘은 아빠랑 저, 그리고 민수 씨 셋이서만 조용히 식사해요. 정말 오랜만이죠?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아지고 말이 빨랐습니다. 마치 시험지를 찢어버린 아이가 거짓말을 할 때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낯선 표정, 변한 목소리, 그리고 손자의 부재.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모여 불길한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저는 딸의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강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넉살 좋게 웃고 있었지만 눈꼬리가 미세하게 경직된, 훈련된 듯한 미소였습니다. 마치 연극의 막이 오르기 직전의 배우처럼 보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식탁 위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전, 그리고 가운데 놓인 화려한 케이크까지 완벽한 가족 식사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현관 신발장에 놓여 있어야 할 준호의 낡은 운동화도, 거실 구석에 널브러져 있어야 할 장난감 상자도, 냉장고에 붙어 있어야 할 크레파스 그림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정말 친구 집 간 거냐? 제가 물었습니다. 네. 아빠 오늘은 편하게 계세요. 민지가 뒤에서 대답했습니다. 민지의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너무 정확하고 너무 감정 없었습니다. 저는 38년간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들어왔습니다. 거짓말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아지고 말이 빨라집니다. 민지가 바로 그랬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강민수가 새 와인 한 병을 꺼내 능숙하게 코르크를 땄습니다. 잔 3개에 와인이 따라졌습니다. 제 잔이 채워질 때 강민수는 병을 잠시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잔을 들어 올렸을 때 저는 봤습니다. 민지와 강민수의 눈빛이 0.5초 동안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무언가 신호를 주고받는 듯한, 혹은 확인하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아빠도 드세요.
민지가 제 앞찬을 가리켰습니다. 그 말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잔을 들었지만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먼저 밥부터 먹자. 배가 고프네. 민지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습니다. 강민수의 콧구멍이 미세하게 벌렁거렸습니다. 둘의 긴장감이 식탁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지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포크와 젓가락이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 어색하게 울렸습니다. 민지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며 불안하게 눈동자를 굴렸고, 강민수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제 의자 바로 옆, 강민수의 가방 옆에 놓인 서류 봉투, 흰색 봉투 틈새로 잠깐 보이는 글자, 재산 위임장.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제 귀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38년간 교단에서 갈고 닦은 직감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덫이다. 너를 위한 식사가 아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식사는 생일 축하가 아니라 제거 의식이라는 것을. 식사는 계속됐지만 제 머릿속은 태풍처럼 복잡해졌습니다. 민지가 갈비찜을 제 앞에 수북이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많이 드세요. 제가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했어요. 정성껏 준비한 것, 그것이 음식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지 자신은 입에 대지도 않고 물만 홀짝였습니다. 강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서로를 쳐다보며 제가 와인을 마시는지 여부와 제 안색을 살폈습니다. 제가 젓가락을 들 때마다 그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미끼를 문 사냥꾼이 아니라 상황을 관찰하는 냉정한 탐정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거실 선반에 놓인 가족 사진, 준호 사진이 있었지만 모두 1년 전,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된 사진들이었습니다. 최근에 밝은 표정은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마그넷과 알림장으로 정신없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소파 옆, 준호가 아끼던 은하철도 999 레고 모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존재 자체가 이 집에서 지워진 듯했습니다. 민지야,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니? 네. 아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도적으로 허리를 펴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들이 제 와인 잔을 처리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준호의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 위에 이불이 호텔처럼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8살 아이의 방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정돈돼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비어있는 방의 흔적이었습니다. 제 등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정말 친구 집 간 걸까? 아니면 이들이 아이를 미리 어딘가에 숨겨놓은 걸까? 저는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로 제 심장 박동 소리를 감추고 싶었습니다. 민지 부부의 극도의 불안감, 재산 위임장, 사라진 손자의 흔적, 그리고 제게만 계속 권하는 와인, 모든 것이 계획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38년간 교사 생활을 하며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침착하게 생존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 와인은 절대 마시지 않겠다고.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지나는데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자꾸 안 마시는 거야? 저 노인네가 눈치챈 거 아니야? 강민수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빠는 원래 밥을 천천히 드셔. 곧 마실 거야. 민지의 대답은 절박함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복도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오늘 안에 끝내야 한다고. 내일 변호사 만나기로 했잖아. 빚쟁이들이 내일 새벽까지 기다려줄 것 같아? 알아, 나도 지금 미치겠어. 서류의 지장만 받으면 돼. 그럼 끝이야. 이 노인네 재산만 있으면 우리 빚 다 갚고 외국으로 뜰 수 있어.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빚, 변호사, 서류, 외국 도주.
모든 퍼즐 조각이 차가운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늙고 지친 아버지의 얼굴. 내 딸이 이 정도였단 말인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기꾼의 협박에 못 이겨 친아버지를.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2를 눌렀다가 멈췄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단순히 이심으로 딸을 체포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오해라면요. 하지만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여기서 제가 와인을 마시는 순간 모든 것은 끝입니다. 그때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제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나이 들어 몸이 영 말을 안 듣네. 자꾸 화장실을 가게 되는구나. 괜찮으세요? 아버님, 식사도 거의 끝났으니? 자, 이제 시원하게 건배하시죠. 강민수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빛은 이제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지도 잔을 들었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에는 불안과 죄책감, 그리고 짓눌린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잔 속에 독이 들어있다고. 그리고 저는 그걸 강민수가 직접 마시게 해서 증명해야 했습니다. 세 개의 잔이 공중에서 짧고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마치 결투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민지와 강민수는 잔을 입에 댔습니다. 저도 잔을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혀끝에 와인의 씁쓸한 향만 살짝 닿게 했습니다. 아, 목이 메네. 물 좀 다시 가져다 줄 수 있나? 찬물로 부탁하네. 제가 가져올게요. 강민수는 잔을 내려놓고 번개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초조함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민지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제 얼굴을 피했습니다.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목구멍에 고인 침을 삼켰습니다. 강민수가 냉장고 앞에서 물컵을 따르는 소리가 주방에서 철컥 울리는 순간, 저는 재빨리 손을 움직였습니다. 와인 잔 바꿔치기. 제 앞에 놓인 잔과 강민수 앞에 놓인 잔을 순식간에 교환했습니다. 두 잔은 와인 양도 비슷했고 같은 모양의 잔이었기에 육안으로는 분간이 불가능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손은 38년간 연습한 듯이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강민수가 얼음이 든 물컵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식사는 이제 더 이상 어색할 수도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아, 깜빡했다. 차에 아빠 드릴 선물 두고 왔어요. 아까 드렸어야 했는데. 잠깐 다녀올게요. 민지가 급하게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민수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 선물을 핑계로 자리를 피하는 듯했습니다. 강민수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는 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케이크를 잘라야죠. 아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래, 고맙네. 강민수가 주방으로 가서 케이크 칼을 가져왔습니다. 케이크가 접시에 담겨 나왔습니다. 민지가 돌아왔습니다.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건강식품이에요. 꼭 챙겨 드세요. 고맙구나. 자, 이제 케이크도 나왔으니 다시 한번 건강을 위한 건배예요. 민지가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번엔 정말 마셔야 했습니다. 그래, 마시자. 저는 제 앞에 놓인 잔을 들었습니다. 아니, 원래 강민수의 잔이었던 것을. 강민수도 잔을 들었습니다. 원래 제 잔이었던 것을. 민지가 들었습니다. 세 개의 잔이 공중에서 다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셨습니다. 저는 한 모금만 마시고 내려놨습니다. 민지는 그보다 조금 더 마셨습니다. 하지만 강민수는 마치 결이라도 다지듯 잔을 거의 다 비웠습니다.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와인이네요. 아버님 케이크 드세요. 그 순간 저는 민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민지가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10초도 가지 못했습니다. 케이크를 먹는 중 강민수가 갑자기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이마에 손을 대더니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지러운데? 갑자기 왜 이렇게 졸리지? 여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안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테이블을 더듬었습니다. 뭐야? 숨이 막혀. 그리고 그는 의자에서 맥없이 바닥에 쓰러지더니 곧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보, 눈 좀 떠봐요. 민지가 바닥에 쓰러진 강민수를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공범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강민수는 의식을 잃은 채 깊은 잠에 빠진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119를 부르려 했지만 저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신고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119죠. 사람이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주소를 말했습니다. 민지는 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 배신감,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10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강민수는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민지는 급하게 가방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강민수에게 긴급 처치를 하는 동안 민지는 복도 구석에서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격렬하게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기 계획의 배우나 빚쟁이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민지를 지켜봤습니다. 통화를 마친 민지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정복 차림의 경찰관 2명이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경찰관 1명이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민수 씨의 배우자 되십니까? 강민수 씨는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박민지 씨도 공범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어떤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내가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죄책감이 아니라 내 계획이 무너졌다는 허탈함에 가까웠습니다. 경찰관이 민지의 팔을 잡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공손한 태도였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박선우 선생님이시죠? 저희는 일주일 전 들어온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내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늘 강민수 씨에게 투여된 약물 때문에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익명, 제보, 바로 제가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관은 강민수와 민지가 저지른 범죄의 규모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1년간 노인 5명에게서 총 8억 원을 위조된 위임장으로 빼돌린 수법, 그리고 강민수의 빚 3억 원. 오늘 선생님이 마실 예정이었던 와인잔에서 고농축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치사량에 가까워 일식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관의 말이 더 이상 제 귓속으로 들어오지 않은 채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어디 있니? 친구 집에서 자고 있어요. 준호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경찰관이 제게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저는 텅 빈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사랑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제가 잔을 바꾸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누워있는 건 바로 저였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민지는 제 재산을 가지고 강민수와 함께 사라졌을 것입니다. 준호는 할아버지를 잃었을 것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저는 경찰서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제 앞에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박선우 선생님, 확인할 게 있습니다. 네.
일주일 전 저희에게 익명 제보를 하신 분이 선생님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형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미 따님이 사기에 연루됐다는 걸 알고 계셨단 말입니까? 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한 달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돈 이야기를 꺼냈고, 제 통장 잔고를 자꾸 물었습니다. 그리고 3주 전, 민지가 몰래 제 서재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통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민지와 강민수가 노인 5명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증거, 위조된 서류들, 그리고 다음 타깃이 바로 저라는 사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탐정이 준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경찰은 내사를 시작했고 저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따님이 연락하면 평소처럼 행동해 주십시오. 저희가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만요. 그리고 토요일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을. 그래서 일부러 갔습니다. 와인 잔을 바꾼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미리 알려준 대로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왜 직접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따님께 그만두라고 하시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려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민지는 이미 깊이 빠져 있었어요. 강민수의 협박에 못 이겨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제가 민지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섰던 날, 제 평생 가장 힘든 날이었습니다. 딸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손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제 손자요. 만약 제가 그냥 넘어갔다면 민지는 제 재산을 빼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민수와 함께 도망쳤겠죠. 준호는 엄마를 잃었을 겁니다. 아니면 더 나쁜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민지는 감옥에 가겠지만 준호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민지가 돌아왔을 때 준호는 할아버지 곁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딸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딸을 경찰에 신고한 아버지,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또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민지를 사랑했기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막은 것이라고. 그리고 준호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저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준호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김밥, 사과, 그리고 준호가 좋아하는 초코우유. 할아버지, 저 학교 가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준호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다 말고 준호가 돌아와 제게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우리 준호. 준호가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민지는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민수는 7년형을 받았습니다. 재판정에서 민지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민지는 수갑을 찬 채 제 앞에 섰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아빠, 준호는 잘 있어요? 잘 있다. 학교도 잘 다니고. 준호한테 엄마가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야, 네. 아빠,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한다. 강민수의 빚 때문에,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도 안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어. 넌 잘못했다. 감옥에서 반성하고 다시 시작해라. 준호는 내가 잘 키울 테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 준호를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71살 노인이 8살 아이를 키운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처음엔 엄마를 많이 찾았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잘못을 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준호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준호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할아버지와 저녁을 먹고 책을 읽으며 잠들었습니다. 어제는 준호가 그림 한 장을 그려왔습니다. 할아버지와 준호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행복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던 그날, 딸을 잃고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던 그날. 하지만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제게 남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준호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민지가 돌아오면 저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38년간 교단에서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후 민지가 출소하면 저는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준호와 함께 저는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민지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민지, 순수했던 그 아이. 민지야, 기다릴게. 천천히 돌아오렴.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였습니다. 3년 후 다시 아버지가 되어 딸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마지막 여운 강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선우 씨는 오늘도 준호와 함께 딸 민지 씨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연월드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